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가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는 생물 요소, 그리고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생물 요소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생물 요소인 물, 빛, 온도, 공기, 토양, 이런 것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생물과 비생물 요소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물, 빛, 온도, 공기, 토양 관련된 상호작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나볼 것은 바로 빛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빛입니다. 자, 너무 작죠?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얇죠? 어유, 너무 두껍네? 빛, 딱 좋아. 자, 빛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는 강한 빛과 약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한 빛을 받는 건 정말 햇볕 쨍쨍한데 이런 데 사는 거고요. 약한 빛을 사는 건 그늘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강한 빛, 약한 빛. 이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식물이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센 강한 곳에서 사는 이런 식물과 약한 곳에서 사는 식물의 차이가 생깁니다. 강한 곳에서 사는 강한 빛을 받는 이런 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잎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제가 지금 잎 그리는 거야. 식물의 잎. 잎이 이렇게 두껍고 크기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안쪽 내부까지 그냥 빛이 쫙쫙 들어갈 거야. 쫙쫙 들어갈 거라서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약한 빛이 있는 곳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최대한 넓게 이렇게 잎을 만들고요. 그리고 잎의 두께도 얇습니다. 이렇게 얇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잎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두께가 다르다라는 건 빛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구조가 다른데요. 바로 뭐냐면은 이 내부를 보면은 이 위쪽이 울타리 조직이라고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해면 조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듬성듬성 이제 그 세포들이 있는 반면 위쪽은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냥 빽빽하게 세포들이 있거든요. 강한 빛에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은요, 울타리 조직이 두껍습니다. 반면에 약한 빛, 여기에 사는 식물들은 그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얇아요. 두꺼워봤자야. 두꺼워봤자 저 밑에 있는 애는 그래봤자 일을 못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강한 빛과 약한 빛에 살고 있는 식물의 잎,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두께는 누가 두껍다? 얘가 두껍다. 두께는 얘가 얇다. 자, 그리고 잎의 넓이는요? 넓이는 잎의 크기, 얘가 작아요. 그리고 잎의 넓이는 얘가 큽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 조직은요? 얘는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울타리 조직이 얇습니다. 기억해 두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바로 뭐냐면은 원래 강한 빛에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엽이에요.
자, 그럼 음지식물, 약한 빛 이런 데 살고 있는 식물은 바로 음엽입니다. 이런 표현 방법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양엽과 음엽은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잘 봐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 뿅뿅 식물이야. 이렇게 있어. 나무야, 나무. 그러면 지금 자리가 좁아가지고 제가 요런 나무를 그렸는데 이런 나무를 그려볼게요. 이런 나무. 자, 요렇게 지금 나무가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잎들은 상대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같은 나무라도 이 아래쪽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빛을 덜 받겠죠. 그러면 위쪽은 어떠냐면 잎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요. 두께가. 넓이는 좁아. 근데 아래쪽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야. 두께가 얇고 넓어지고. 즉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 위쪽은 햇빛이 강하고 아래쪽은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특징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갈 건데 그 빛은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갈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파장입니다. 파장. 이 파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그게 무슨 색 빛이냐면 보라색 빛이야.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반대로. 되게 잘하던데. 파장이 긴 거는 가시광선에서 뭘까요? 그래, 붉은색이야. 맞아. 그럼 걔가 에너지가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장과 관련돼서 가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툭툭툭 바닷속이야. 바닷속. 이제 빛이 오겠지. 보남파초 노주발에 이 빛이 오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깊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빛은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파장이 짧은 빛이거든. 그래서 저 안쪽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게 무슨 색이냐면 물론 보라색이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청색광이야. 청색광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조류가 이거를 이제 얻어먹고 살거든. 얻어먹고 산다고? 이용해서 이제 사는데 이 청색광을 이용하는 해조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청색광이 여기까지 들어가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짜잔짜잔짜잔짜잔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빛도 있고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빛도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가장 짧게 들어가는 이 빛이 뭘까요? 이게 바로 적색광입니다. 이 중간은 황색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햇빛이 지금 봐봐. 빛이 여기서 착착착 가시광선이 보남파초 노주발이 다 지금 이렇게 그 물 표면에서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청색광이 저 밑에까지 들어가. 왜? 청색광은 파장이 짧거든.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침투하는 그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다 했어.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적색광을 이용하는 게 누구냐면 녹조류입니다. 녹조류, 녹조류, 녹조류. 이게 봐봐. 적색광을 이용하는 거는 녹색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녹색을 반사하거든. 그래서 녹색으로 보여서 녹조류인 거야. 이 녹조류는 저 밑에 들어가면은 청색광이 없어.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만 이렇게 삽니다. 여기까지 살 수 있어. 자, 이거 녹이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청색광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청색을 다 지가 좋아해서 쓰고 남는 게 뭐냐면 그 붉은빛이거든. 그래서 지가 홍색을 띠는 조류. 이걸 바로 홍조류라고 얘기를 해. 이 홍조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 수 있어. 왜? 청색광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얘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은 갈조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조류. 이것도 자, 갈조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보이냐? 갈조류. 요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중간 깊이까지. 즉 파장에 따라서 빛이 침투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살 수 있는 이 해조류의 종류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슝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거 갈게. 1조 시간입니다. 1조 시간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 낮의 길이. 빛이 비춰지는 그 시간을 바로 1조 시간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그러면 그 낮의 길이는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봄에 꽃피는 꽃이 있어. 개나리. 그리고 가을에 코스모스 피거든. 얘네들. 도대체 걔네는 어떻게 봄, 가을을 아냐는 거야. 1조 시간의 차이야. 1조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지금 보통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식과 관련되어 있거든. 자, 봐봐. 점점 어떤 순간에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 짧았다가. 그럼 그게 뭔 거야? 봄인 거지. 그 다음에 낮이 길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 그럼 그게 뭔 거야? 그게 가을인 거야. 그래서 봄과 가을을 애들이 1조 시간으로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이때 생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개나리나 아니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이 1조 시간의 변화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금 1조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적어줄게요. 동물의 예를 적어줄게요. 자, 닭, 꾀꼬리, 꾀꼬리. 이런 녀석들은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제 생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낮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질 때 생식을 하는 애들도 있겠지. 뭐 사슴 이런 애들, 사냥. 얘네들은 반대로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1조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요때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요, 생식, 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빛이 여기까지 갔네. 이제 나머지 갈게. 공기 가자. 두 번째, 이제 공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쓸게. 이 자리도 부족해. 자, 공기 보자. 공기가 되겠고요. 공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야. 고산병 알지 않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어떻게 돼?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면 공기가 부족하면은 그 우리 몸에 뭐가 증가하니? 적혈구의 숫자가 증가해.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지. 영향을 준 거잖아. 공기라는 게 이 생명체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고산지대 막 TV에 나오면은 나 깜짝 놀랐는데 그 기안84가 그 고산지대 가가지고 거기 애기들이랑 축구하는데 걔네는 숨이 전혀 안 차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더라고. 걔네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니까 적혈구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겠지. 하나의 공기라도 더 잡겠다. 산소라도 더 잡겠다. 적혈구가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호흡 이런 거랑도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 이산화탄소 이용하고 요런 얘들까지도 공기랑 관련되어 있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식물 많은 데는 숲 같은 데는 산소의 그 비중이 크거든요. 산소가 더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정리해 두세요. 자, 요건 간단히 넘어가면 돼. 네 번째 갈게요.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이번에는 온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인데 온도하면 딱 떠오르는 애 있지. 우리 그냥 아기 때부터 했던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잘 알고 계시죠? 온도는
더 문제가 되는 거. 뭐지? 온도 낮은 데도 있고 그리고 온도가 높은 데도 있지. 온도가 높은 데도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은 보통 그 몸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온도가 높은 곳에 있는 애는 몸은 작고 이런 게 이렇게 커. 그 이유는 알지? 몸의 말단에서 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이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선 열을 막 만들거든. 에너지를 막 생성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데 사는 애들은 몸체가 커. 몸 덩어리들이. 북극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징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온도가 낮은 데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은 어떠니? 잎이 작지, 그치? 그리고 뭐 침엽수 같이. 그리고 온도가 높은 데 살고 있는 이런 잎들은 좀 잎이 크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울 때 자는 거, 겨울잠.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와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네 번째, 물입니다. 물은 이거는 부족한 게 진짜 문제지. 그치?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살아가니? 식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사막에 사는 애들 얘기하면 되지. 걔네들 어떻게 살아가? 그치. 잎을 최대한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고 막 이래가면서 살지.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그 몸의 겉부분 있지. 그걸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충류, 사막 같은 데 파충류 살잖아. 걔네들 비닐로 덮여 있지. 그게 수분 증발을 막는 거야. 곤충. 이것도 봐봐, 곤충. 바퀴벌레 같은 거 지나갈 때 봐봐. 겉에가 딱딱하단 말이지. 키틴젤이라고 해서요. 단단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번쩍번쩍한 그거. 그러면 수분이 안에서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물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물이 많은 데서 사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수생 애들이지, 수생. 보통 그 수생 식물 생각하면 되거든요. 수생 식물은 우선 그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거의 없어. 왜냐면은 주변에 싸고 쌓인 게 물이야. 뭘 굳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뿌리 이런 게 이렇게 막 엄청 뭐 그 흡수 이런 걸 열심히 하지 않아. 자, 그리고 대신에 뭐냐면은 이게 물만 있으면 이게 썩는단 말이야. 그래서 줄기랑 뿌리에 통기 조직이 발달됩니다. 통기 조직이 발달된다라는 뜻이 뭐냐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얘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 정리해 두세요. 관다발 뿌리는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관다발은 뭐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지. 뿌리 이런 거는 잘 발달되지 않았다. 자, 이제 5번째 가보도록 하자. 토양인데요. 토양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 지렁이. 지렁이야. 지렁이 같아? 지렁이. 이 지렁이랑 그 두더지 같은 애들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얘네가 뭐냐면은 이 토양은 저 밑에 이제 땅이잖아. 땅속인데 얘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거 내가 이거 끝에 그린 건데 이거 머리인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멍을 내요. 두더지도 마찬가지죠. 구멍을 내죠. 구멍을 내게 되면은 공기가 여기에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얘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구멍을 뻥뻥 뚫어주는 거지. 그러면 통기성을 높입니다. 토양에서 지금 지렁이, 두더지, 개미 이런 애들 나오거든. 통기성을 증가시켜. 그래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아니 생물 얘네밖에 안 살잖아요. 아니야 거기에.
여기에 세균 같은 애들도 사는데 공기를 좋아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이런 세균들도 거기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통기성을 높여서 지금 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야. 살기 좋아짐. 이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 거냐. 오늘 되게 많은데 지금 딱 봐도 중요도가 어디가 제일 크니? 제일 크지. 빛. 그치? 빛 가장 크니깐요.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서 짜잔. 빛의 세기 그리고 파장 그리고 일조 시간 모두 다 중요하니깐요.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